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한국을 위협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은 항상 핵무기입니다. 물론 수도 없이 많은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미사일 실험에 열중하는 것도 결국에는 미사일 탄두에 핵폭탄을 탑재하겠다는 의미이고,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수록 북한이 위협할 수 있는 국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도 역시 핵폭탄입니다. 현재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까불 수 있지만,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북한이 함부로 까불다가는 지도에서 지워질 각오를 해야 하죠. 그런데 이제까지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줄곧 반대만 해왔죠. 자칫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면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0월 7일 워싱턴 포스트에는 한국이 지정학적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미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대학교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 교수가 쓴 이 기고문의 제목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고 지어졌죠. 이 중 제니퍼 린드 교수는 그동안 꾸준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한 중견학자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명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2009년 포린 어페어스의 사과의 위기란 글을 통해서 일본은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잔혹 행위를 부인하지 말고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한국 등 이웃 국가들도 이를 수용해 서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럼 그녀가 이번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소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주요 언론에 이런 기고문이 게재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한미동맹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부상이 한미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거의 무력에 가까운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맹국들이 이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지만 한국은 제1교역국 중국과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미동맹 악화를 부르는 또 다른 요소로는 북한의 핵을 꼽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만약 미국이 보복한다면 미 본토가 타겟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이 미국을 초토화시킨다면 미국인들이 핵무기 사용에 동의할 리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동맹의 신뢰성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책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고를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핵무장은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라고 장담했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만 핵무장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지만 한국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봤죠. 왜냐하면 NPT 제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고문의 기본 가설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2015년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제출한 이른바 퍼거슨 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룹 내에서 비공개로만 열람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었는데요. 퍼거슨은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경제 제재를 당했으나 1년도 지속되지 못했었죠. 이를 지속하기에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 진출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서 인도가 지닌 군사적인 가치 역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였죠. 만약 한국이 경제 제재를 당하더라도 인도 내수 시장처럼 큰 시장은 없지만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소비되는 대다수의 제품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퍼거슨은 한국은 이미 과도할 만큼 충분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핵물질의 경우 월성에 위치한 4개의 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2,50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라늄의 추가적인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최소 핵폭탄 100개를 만들 수 있는 50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죠. 여기에 핵탄두 설계에 필요한 고속 전자기폭 장치와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 또한 이미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면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반 체계도 충분합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라는 세계 최강의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를 사거리별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퍼거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가장 껄끄러운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까지 핵을 보유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거슬리는 일인 것이죠. 퍼거슨 보고서가 알려진 직후 중국 매체에서는 긴급히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면서 만약 한국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6개월이면 만들어낸다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죠. 다만 한국의 핵 개발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면 겁박해서라도 막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주재 중국 대사 추이 텐카이는 중국은 한반도 어느 지역이든 핵무기의 존재를 반대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만약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면 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런데 중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최근 중국의 행보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1964년 가까스로 핵 개발에 성공한 이후로 최소 억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즉 중국은 핵무기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선제 불사용 원칙에 따라 중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핵으로 반격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핵 전력을 급격히 확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8월 말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하미에 800제곱킬로미터의 땅에 110여 개의 핵미사일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6월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소를 인용해 중국이 간수성 위먼 사막지대에 120개 핵미사일 경납고를 짓고 있다고 전했죠. 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질 경우에만 사용한다던 중국의 선제 불사용 원칙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도대체 어떻게 핵을 보유하게 됐느냐는 점이죠. 미국과 소련이 그토록 반대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던 그 핵무기를 중국은 어떻게 보유하게 된 것일까요? 195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떨어진 두 방의 원자폭탄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엄청난 희망을 엿봤습니다. 우리가 세계 패권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원대한 꿈이었죠. 그런데 미국에 이어 소련, 영국, 프랑스의 순차적인 핵개발 성공 소식에 중국이 애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국은 이미 1950년대 초부터 핵개발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소련에게 손을 벌렸었는데요. 마오쩌둥은 소련 흐르쇼프에게 핵무기 개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흐르쇼프는 어렵게 개발한 핵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라면서 핵우산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소련이 중국을 배신했다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고 국제적으로도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영원한 동맹일 줄 알았던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고 미국은 중국의 해상을 봉쇄해버렸을 뿐 아니라 국경 분쟁으로 인도와도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면서 동서남북 그 어디도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 9월 미국에서 한 중국인이 급거 귀국합니다. 40대 중반의 이 남자의 이름은 첸세선, 바로 중국 우주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미국 MIT 공대에서 석사를,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차 대전 당시 칼텍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V2 로켓 기술까지 흡수하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로켓 기술자로 꼽혔습니다. 원래 중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었으나 당시 미국에서 불어닥친 메카시즘 광풍은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 가택 연금 등 핍박했었죠. 당시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그를 두고 첸세선은 5개 군단보다 위협적인 인물이라며 귀국을 반대했으나 공산주의자 취급에 지친 그는 결국 중국으로 귀환합니다. 중국에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소장 계급을 부여받은 후 국방부 제5연구원장에 취임해 중국의 양탄 일성을 성공시킵니다. 여기에서 양탄이란 원자폭탄과 수소
수소폭탄을, 일성은 인공위성을 의미합니다. 1964년 10월 첫 핵실험 이후 1966년 5월 광화형 핵무기, 1967년 6월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해 양탄을 이뤄냈고 1962년 장거리 미사일 둥펑 1호를 개발하면서 일성도 성공했죠. 그렇게 양탄 일성을 이룬 후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됐는데요. 원래 미국은 당시 중국의 핵 개발 소식을 접하고는 이를 저지하고자 핵처리 시설을 폭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칫 중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것도 걱정, 틀어졌던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걱정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전 세계는 바야흐로 핵무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공은 소련을, 영국을, 프랑스를, 그리고 중국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어버렸고,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빠진 미국과 소련은 이때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가 지구를 종말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전 세계 몇 안 되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 이들은 이후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는 핵확산 방지 조약 NPT를 선언해버립니다.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찬성 95표, 반대 4표, 기권 13표로 가결된 이 조약은 원래 25년 후 폐기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1995년 뉴욕에서 무기한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 그리고 보유국이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이 조약을 보기 좋게 내팽개치고 핵을 보유한 국가들도 있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과 이란 등이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핵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누군가에게 먼저 피해를 준다거나 괴롭히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누군가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는 것 자체로 위협이 되는 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기술력은 충분히 차고 넘칠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